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포럼을 할 때는 청중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온라인 포럼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취재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발제자당 한 2가지 또는 3가지 정도 취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버리기 아까운 질문들도 많이 있는데 시간이 되면 제가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먼저 주원 실장님부터 발제 순서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으신 발제자분께서 주로 답변을 하시겠지만 다른 발제자분들도 추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주 박사님, 오늘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 또 국제 경제 상황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받은 질문 중에 보면 한국 경제 하반기 전망과 관련해서 수출 경기 회복력이 일정 부분 내수 부분의 경기를 진작시키는 낙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셨는데 아무래도 국내 내수 부분 둔화는 인플레이션 여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분석이 많은데 한국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정책 외에 다른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물가하고 성장을 조금 더 완화된 표현으로 하면 경기 회복세를 강화를 하는 이제 그런 건데요. 수출 경기는 좋지만 이제 내수가 회복이 안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를 잡기 위한 방안, 꼭 통화 정책이 아니더라도 물가를 잡는다는 건 이제 수요를 죽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다 보면 내수가 죽을 건 분명하고, 자, 미국의 최근에 어떻게 보면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 것도 소비 지표들이 그런 영향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의도는 인플레이션이 한 1, 2년 전부터 계속 우리나라의 주요한 경제 이슈고 현안이 되어서 그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췄지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우리가 신경 쓸 게 인플레이션일까? 아니면 내수 회복일까?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그러면 한은에서 통화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고 이제 자기들의 어떤 금리를 못 내리는 사정 이런 걸 변명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지금 2%대 후반 정도 되잖아요. 그거를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는 2.0%로 낮추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죠. 2% 떨어뜨리면 돼요. 1.5%포인트 떨어뜨리면 물가는 당연히 잡힙니다. 잡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많은 기업들이 쓰러질 거고. 얘기를 잘못했거든요. 3.5에서 2로 내리는 게 아니고 5로 올린다.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5.5%로 올려버리면 되죠. 그러면 됩니다. 물가 잡는 거 간단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거시경제 정책을 얘기를 할 때 오로지 하나의 목표만을 볼 수는 없잖아요. 이제 물가도 고려를 해야 되고 성장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 이코노미스트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제 관련 언론사들도 그렇고 목표를 인플레이션에 뒀던 비중을 좀 내수 회복 쪽으로 좀 옮겨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정책 이외에 이제 그 한은 총재의 발언 때문에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그 발언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거는 자기들의 익스큐즈를 위한 거고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못 올린다는 거죠.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보다 인플레이션의 최근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을 100이라고 봤을 때 한 근본적으로는 7, 80 정도의 통화 정책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말씀드린 대로 더 금리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나머지 한 1, 20%의 책임 정도가 이제 우리 농축수산물 가격이 올랐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그런 쪽에 물론 이제 1-20%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지수 평균을 낮추는 효과는 되게 작을 건데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를 낮추기 위해선 그런 쪽의 어떤 대응, 특히 이제 올해 벌써 덥잖아요. 6월 달인데 30도가 막 넘어가고 고향이 뭐 36도까지 갔다는 거 보면 이게 이제 그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어떻게 보면 이상기후 때문에 우리 농축산물 가격이 폭등했던 거 이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많이 고려를 하고 또 뭐 정부가 많은 정책들을 쓰고 있지만 어떤 수입 물량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우리가 주로 체감할 수 있는 먹거리 물가를 안정화시키는데 정부가 좀 주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통화정책 이외에 어떤 뚜렷한 수단이 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없고 또 말씀드리지만 인플레하고 경기회복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되고 자 그럼에도 체감 물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에 정부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미시적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은 저희가 오늘 주제로 삼은 딜레마, 정책적 딜레마라고 표현한 것처럼 결국은 선택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지막에 시사점으로. 그런데 기업 차원에서 보다 보면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까 정혁식 박사님께서는 초불확실성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기 전략보다는 단기적인 차원의 전략 수립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관점도 시장에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이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효율이라는 거는 뭔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손해볼 걸 이익으로 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는 조직을 생각해 볼 때, 그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수도 많지만, 딸린 가족들도 많잖아요. 기업이 망하면 안 되죠. 예, 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살아나기 위한 생존 전략인 건 맞죠. 단기적으로, 좀 효율성이 낮은 부분은 정리하고, 물론 뭐, 사람 수를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이제 뭐 10,000명이 있다. 근데 10,000명을 다 데리고 가는 건 힘들다. 이 중에 한 1,000명은 잘라야 된다. 그럼 1,000명은 희생되지만 나머지 9,000명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9,000명에 곱하기 4 가족수 하면은 36,000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좀 더 멀리 가면 이제 산업혁명과 1차, 2차 산업혁명 사이의 어떤 시간에서도 우리가 보면 그 시간을 기준으로 전후로 보면 뭐 국내 시장이든 글로벌 시장이든 그 시장에서 잘 나가는 기업의 순위가 바뀝니다. 바뀌는 그 기업들의 순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새로운 시장을 생각을 하고 그 새로운 시장을 움직이는 힘을 키우려고 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어려웠던 시간 이후에 새로운 시장에 적응하고 성장하고요. 단순히 어려움을 그냥 생존을 위해서 오로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던 기업들은 그때는 넘어가지만 그 새로운 시대에서는 그 기업들은 소멸하게 됩니다. 네, 결국 이 문제도 앞에 문제는 정부의 정책 선택의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기업의 정책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구조조정이 전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누가 봐도 이런 사업은 접어야 되겠다. 이거는 효율화를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여우 피하다가 호랑이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새로운 시장에서는 우리가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 것들은 사실 기업 내부에서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생각하는 핵심 가치, 미래를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일단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시 돌아오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한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 경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최고 전문가신데 연내에 미국 금리의
인하 가능성이 높다. 근데 국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한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어떨까 하는 이 신문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왔지만 제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아직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그러면 우리 국내 경제에 좋은 영향이 더 클까요? 아니면 나쁜 영향이 더 클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제가 최고 전문가는 아니고요. 여기 옆에 계신 두 분의 박사님, 정규철 박사님, 나정희 박사님 최고 전문가고. 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저는 0.1% 정도 된다고요. 예. 미국보다 먼저 움직일 가능성, 질문을 그렇게 주셨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먼저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네.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 왜냐하면 이제 유로 쪽에서 ECB가 먼저 금리를 인하를 했음에도 환율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유로화는 하드 커런시고 우리나라 원화는 하드 커런시는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최근에 분석해 보면 그 국제거래 결제 비중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원화를 많이 좀 세이빙을 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원화의 지위가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좀 올라갔다고 보면 환율에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금리를 인하했을 때 물론 뭐 내수 투자나 소비가 확 살아나지 못하겠지만 가게나 기업이 좀 숨통을 틔 수 있는 그런 룸을 상당히 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정규철 박사님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네, 우리가 미국하고 한국의 금리 차가 나면 뭐 걱정스러운 마음은 뭐 당연히 들 수가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2022년 하반기를 좀 되돌아보면 뭐 그때부터 이미 금리 차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도 한 대략 2% 포인트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시 경제가 좀 변하긴 했지만 뭐 금융 환율 시장이 크게 불안해진다든지 자본이 크게 빠져나가는 것은 우리가 걱정했던 것만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뭐 지금도 뭐 말씀하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좀 유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금리 인하를 우리가 먼저 하더라도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에 지금 두 표가 나왔습니다. 정영식 박사님은 추가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나중에 제가 좀 기회가 있으면 덧붙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문 시간에 다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정 박사님 이제 순서가 되셨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어떨까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논의했습니다만 발제에서는 결국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이자 부담도 크고 경제적으로 압박이 되고 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좀 둔화되는 것이 확인되면 금리 인하도 해서 내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경제 정상화 경로를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예측하시고 계시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 제가 아까 발표하면서 좀 약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드리지 못했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 원칙 중에 이제 선제적으로 하라 이런 게 있는데요. 아마 파급 시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과거를 되돌아보면 금리를 아주 빠르게 올렸던 것은 한 2022년 중순 그리고 하반기 이때고요. 내수가 좀 부진해지기 시작했던 것은 거기로부터 한 3, 4분기 정도 후인 한 2023년 중순이고, 물가가 다시 좀 안정이 본격화된 것은 그 이후 2023년 하반기 이후입니다. 이렇게 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내수나 내수에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비슷한 시차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년 중순 정도나 되어야지 내수에 조금 활기를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기관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지금 내리더라도 그렇게 빠른 시기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언제 내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내년 2025년 한 중하순 정도가 되어야지 우리 거시 경제가 좀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 박사님께서 금리를 결정하신다면 지금 당장 내리실 의향은 있으세요? 언제쯤 내려야 될까요? 지금 뭐 이미 6월 달이 지나가서 이제 네. 그 하반기로 넘어가는데요. 저는 뭐 지금 현 상황에서도 그 내리더라도 그러니까 아주 급하게 내리지는 않겠지만 아주 서서히 내리는 정책이 뭐 영접 이후식이라도 네, 뭐 유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지금 정도의 여건이라면 이런 정도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질문이기는 한데 앞에 이제 주원 박사님께도 유사한 질문이 같습니다만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데도 또 에그플레이션이라든가 기후플레이션으로 불리는 이런 그 생활 물가는 안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뭐 정규철 박사님께서 고민을 좀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관련된 정책은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요? 예, 그 일단은 그 물가에 관련된 것 때문에 이제 뭐 우선 통화 정책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통화 정책으로 이 뭐 사과값이나 뭐 다른 것 사실 잡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죠.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통화 정책 운영 원칙에 이런 일시적인 불규칙한 것을 좀 상관하지 말고 통화 정책을 하라는 것이고 그럼 통화 정책으로 하지 않는다면 뭘로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이 기후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뭐 단순히 뭐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대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그 거시경제상의 그 단계적인 대법이 아니고요. 우리 흔히 그 뭐 많이 이미 그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유통구조 개선을 그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것이 꼭 기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가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이 확장될 것이고 뭐 그것이 뭐 특히 지금 뭐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많이 주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통화 정책으로 일시적인 변동을 좀 잡을 수 없다면 공급 여건을 조금 더 안정시킬 방안은 없는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인데요. 뭐 사과값이나 이런 것은 한국의 기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뭐 그것을 조금 우리가 좀 뭐 보험의 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조금 더 그 공급처를 다양화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입 시장을 좀 개방한다면 이런 공급이 좀 안정될 것이고 그렇다면 뭐 사과값뿐만 아니라 그 과일 가격도 조금 더 안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결국은 뭐 통화 정책적 대상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그와 관련된 인프라나 시스템이 좀 구축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발표를 해주신 정영식 박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우리 금융시장으로 자금 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국내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 또는 최근 미국 대통령의 이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해외 투자가 오히려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쪽으로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또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그 영향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런 것들이 우리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최근에 ECB가 금리를 인하했을 때, 네. 먼저 질문하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제 금융시장, 특히 외환시장 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ECB가 금리를 인하한 그날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그 말은 ECB의 어떤 기본적인 정책의 스탠스보다는 미국의 정책 스탠스가 더 크게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당시 미국의 어떤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와서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경제 지표나 이런 지표들이 안 좋아지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더 당겨질 수 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22의 통화 정책보다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 훨씬 더 영향이 크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미치는,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건 가격 지표도 있지만 이제 그 가격 지표가 움직이는 과정에서의 어떤 자금 이동들이 이제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나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가 상대국의 어떤 통화 정책 변화보다는 굉장히 도미넌트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게 그동안 이제 미국으로 유입된 자금들의 어떤 일정 부분의 어떤 재편 이동의 어떤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미국 대선이 그러면 이게 자금 이동, 우리나라의 어떤 자금 유입과 어떻게 직접 뭐 연관지을 수 있겠냐? 좀 쉽지는 않지만 먼저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이 어떤 향방으로 전개될 거냐라는 건데, 결국 바이든 정부가 지속되면 아마 지금의 어떤 정책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어떤 금리 인하 시점도 제가 보기에 어떤 통화 정책의 독립성 측면에서 유지되면서 지속될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보이시는데,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지금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듯이 미 연준의 수장을 바꿀 수도 있다. 또 금리 인하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요구하고 있고, 이제 그 말은 결국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좀 더 완화적인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제 좀 더 유입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요인 외에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이민 쪽에서의 굉장히 타이트하게 바이든 정부와는 약간 다르게 갈 가능성이 크고, 난민의 이민에 대해서 좀 억제하는 정책. 또 하나는 이제 이 트럼프 측근에서 나오는 이제 제2의 플라자 합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물가를 높이는 뭐 대중 관세부터 시작해서 관세를 높이는 것까지, 이게 결국 물가를 높여서 실질적인 어떤 경제의 어떤 지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가 어렵게 만드는 요인. 결국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고, 그게 아마 어떤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어느 게 더 정책이 빨리 또는 강하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첫 번째 말씀은 결국은 22가 금리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미국의 통화 정책이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 것이다라는 소문 때문에 오히려 22 금리 인하에 영향은 없었고 유로화는 평가 절상됐다. 결국 미국의 금리 정책이 도미넌트한 역할을 한다. 그런 면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오히려 우리 원화가 평가 절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금도 우리 쪽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 무역 수지가 절대적으로 지금 지속해서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들의 평가 절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건 또 상반된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거는 그 시간에 가봐야 알겠지만, 통화 정책만 본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 정책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요국으로 이 자금이 유입되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저보다 더 잘 정리해 주십니다. 네. 아니, 말씀을 이제 잘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시장, 일본 시장이 우리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네, 중국 시장에 대한 우리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아까 앞에 세 분들이 다
대중 의존도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리스크가 줄어들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금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그럴까요? 예, 이제 이 부분은 약간 시기별로 다르다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지금 이제 우리의 수출 비중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이 가장 이제 높고 그다음에 중국으로 바뀌었는데 이 과정상에서는 여전히 중국 리스크가 커졌을 때 한국의 어떤 중국 리스크로 인한 한국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영향 부분들이 여전히 부각이 돼서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때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저는 이제 거기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게 이제 일정 기간 지난 이후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의 수출 비중이라든지 공급망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공급망도 재편이 되고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도 많이 떨어지고 수출 시장이 다변화됐을 때, 네.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한 시장 수출 부분의 어떤 비중도 높아지고 있고, 이제 여타국들도 아시안 쪽으로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그게 다변화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의존도가 낮아진 부분이 저는 이제 국내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플러스 요인으로 자금의 어떤 유입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 시장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짧게 하나만 더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지금까지 마이너스 금리 기조에서 그 금리 정책의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이게 제가 이제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지금 움직임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일본이 어떻게 보면 이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한 건 지난 한 8년 됐고요. 마이너스 금리를 취한 그리고 금리를 높인 건 17년 정도 만에 올린 거여서 굉장히 큰 폭의 어떤 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네. 통화정책 변화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시 통화정책 변화가 시그널을 줘서 그동안 이제 엔저가 강세로 돌아서고 또는 이제 그동안 진행됐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축소가 되면서 일본에서 나갔던 자금들이 일부 이제 이동이 있을 거다, 큰 폭의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봤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미국이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고 있고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했지만 여전히 낮은 금리에다가 플러스 이 양적 기축을 아직 단행하지 않고 양적 완화를 지속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요인이지 않은가라고 보시고, 만약에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양적 축소를 7월 달에 구체적인 이제 6월 달에는 계획을 발표했고 7월 달에 이제 구체적으로 양적 축소를 진행하는 걸 발표를 할 텐데, 그렇게 되고 금리도 이제 올해 한두 차례 인상을 하게 되면 그 움직임이 거기에다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까지 맞물리게 되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과정에서 엔즈 부분이 이제 이 엔화의 어떤 강세 또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글로벌리도 나갔지만 우리나라에도 이제 유입된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의 어떤 자금 흐름에서의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지금은 정책 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이 예상보다 나타나지 않은 것은 금리의 절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아직 통화 완화 정책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시장에서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장기적으로는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 분 전문가들로부터 그동안 세계적으로 시행되어 온 고금리 정책의 피봇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통화 완화로 야기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이제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정학적인 불안, 기후 위기, 그리고 통화 외에 다른 물가 불안 요인들이 확대되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통화 정책적인 대응 시기를 이미 놓친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 부양과 물가 불안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정책적 딜레마의 배경을 세 분 경제 전문가를 모시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야기될 변화, 그리고 구체적인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업 경영에는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그리고 그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때까지 경제학자로 살아오면서 일자리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에 지금은 와 있지만 포럼에 참가할 때마다 배우는 것이 많아서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도 전문가들의 통찰력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이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제와 토론으로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신 세 분 발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풍성한 성과를 거두는 올 하반기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벨 경영전략 포럼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